이 결혼 절대 안 돼.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집안이랑 내가 어떻게 한 식구가 돼?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죠. 제 아들은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고 상대편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제가 그랬을까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예비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됐거든요. 15년 전 제 둘째 아들을 죽인 뺑소니범의 동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7이에요. 평생을 남의 집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큰애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 혼자 3남매를 키웠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자식들이 밥 굶지 않고 학교 다니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큰아들 진우는 정말 기특하게 컸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제약회사 팀장까지 됐어요. 38살이 된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저만 챙겨줬죠. 둘째 민우는 착했어요. 공부는 좀 못했지만 제 일 도와주겠다고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영리했어요. 셋 다 제 자랑이었죠. 그런데 15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죠.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우와 함께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민우가 죽었다는 걸요. 23이었어요. 23의 민우가 그렇게 갔습니다. 아침에 학교 간다고 웃으며 나갔던 아이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제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지은이는 오빠 얼굴 보고 기절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우를 차로 들이받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목격자들 말로는 검은색 승용차였다고 했죠.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번호판도 제대로 안 보였대요. 저는 매일 경찰서에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35살 남자였어요. 그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대요. 민우를 치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했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그 남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더라고요. 화가 치밀었어요. 유리창을 두들기며 소리쳤죠. 제 아들 돌려달라고요. 경찰관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장 빼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 목숨값이 2천만 원이라니요. 당장 쫓아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대요. 목격자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가해자는 음주 측정을 안 했다며 발뺌했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나 지나서 잡혔으니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번 법정에 갔어요. 그 남자가 벌을 받는 걸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온갖 말을 다 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숨이 막혔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판결이었습니다. 집행유예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집행유예라니요. 판사는 초범이고 합의 의사가 있으니 선처한다고 했어요. 저는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한테 우연히 들었죠. 가해자 김모 씨 가족이 다 미국으로 떠났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요. 저는 그날 민우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가난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었어요. 회사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죠. 승진도 빨리 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석 달 전쯤이었어요. 진우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죠. 병원 약사래요. 착하고 예쁘고 자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진우가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요. 일주일 뒤 진우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김세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3이래요. 단정한 외모에 말도 공손했어요. 처음 본 순간 마음에 들었죠. 우리 진우한테 이런 여자가 생기다니 싶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세정이 웃을 때마다 왠지 등골이 서늘했어요. 말투는 공손한데 눈빛이 차가웠죠. 제 착각인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진우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날 저녁 세정 어머니한테도 인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세정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한미영이라는 분이 나왔죠. 65쯤 돼 보였어요. 옷차림부터 남달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랐어요.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웠죠.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집 사람들이 우리 진우를 받아줄까 싶었어요. 한미영은 친절했습니다. 차도 내오고 과일도 깎아줬어요. 그런데 말투에서 뭔가 느껴졌죠.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요. 시댁은 장롱만 채워주면 된다고 했어요. 예단이며 혼수며 다 자기네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래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고맙다기보다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진우 생각에 참았죠.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우 생각이 났어요. 민우가 살아있었으면 형 결혼식에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다음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우 사진을 보고 싶어서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어요. 민우 장례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18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얼굴이 김세정이었습니다. 15년 전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똑같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세정이 민우 장례식에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세정이 누군지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어요. 민우 사고 관련 서류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발견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였어요. 이름은 김태준, 당시 35살.
그리고 가족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한미영, 여동생 김세정.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동생 김세정. 바로 우리 진우 약혼녀였어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우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들한테 내 약혼녀가 민우 오빠 죽인 사람 동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민우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수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하필 그 집 딸을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접근한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세정이랑 주말에 외식하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세정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진우와 세정이 먼저 와 있었죠. 세정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식사 내내 세정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진우한테는 정말 다정했죠. 음식도 떠먹여주고 물도 따라주고요. 저한테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에 그림자가 스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요? 세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를요. 곧 다시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신데요. 오빠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미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전 그 가족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걸 떠올렸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물잔을 들다가 물을 쏟을 뻔했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제 자신한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진우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대요. 양가 상견례도 곧 하자고 했죠. 세정은 수줍게 웃었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꼼꼼히 읽었어요. 재판 기록, 경찰 조사 보고서, 증인 진술서까지 전부요. 한 장 한 장 읽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엔 가해 차량이 검은색 승용차라고 했는데 나중엔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뭔가 조작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가해자 측 변호사가 누구였을까요?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도에 소속된 변호사였죠. 여자 변호사였어요. 다음 날 그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15년 전 담당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퇴사했대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손여진한테 전화했어요. 여진이는 동네에서 소문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든 다 알고 있었어요. 혹시 15년 전 그 사건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진이가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때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했죠. 민우가 얼마나 착한 애였냐며 한숨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말해줬어요. 그 가해자 집안이 원래 부자였대요. 아버지가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증거를 없앴던 거예요. 변호사도 좋은 사람을 썼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만 받고 빠져나간 거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5년 전에도 화가 났지만 지금은 더했어요. 그 사람들이 민우를 죽이고도 멀쩡히 살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게다가 이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뒤졌어요.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지은이한테 배워서 검색하는 법은 알았죠. 김태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15년 전 사고 관련 기사였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해자 이름만 김모 씨라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15년 전 신문을 찾아봤어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옛날 신문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기사였어요. 음주 뺑소니 사고로 대학생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어요. 사고 개요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가해자 직업이 나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임원이래요. 그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읽어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이 누구였을까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이라 기록을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정 얘기를 하니 찾아봐 주겠대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대요.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사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이었죠. 그분한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퇴직한 형사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었죠.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 쪽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가 간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제가 누군지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그때 일을 물었죠. 그분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 사건이 평생 가슴에 남아있다고요.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해자 집안이 힘이 있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도 누군가 미리 빼돌렸대요. 목격자들도 돈을 받고 진술을 바꿨고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가해자 측 증인이었죠. 바로 김세정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세정이 오빠가 사고 당일 집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세정이 직접 위증을 했다니요. 민우를 죽인 오빠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진우랑 결혼하려고 한다니요. 형사님한테 혹시 증거가 남아있냐고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한 게 있다고 했어요. 당시 너무 억울해서 몰래 복사해 뒀대요. 그걸 저한테 줄 수 있냐고 했죠.
그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한테서 우편물이 왔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어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최초 진술서, 그리고 김세정의 위증 진술서까지요. 진술서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세정이 또박또박 거짓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오빠는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요. 자기가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빠는 그 시각 민우를 치고 도망가고 있었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정이 우연히 진우를 만난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세정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세정 집이 더 부자예요. 그럼 뭘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형사님이 한 말이요. 김태준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고 했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뺑소니범이라 입국하면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세정이 진우랑 결혼하는 이유요. 결혼하면 가족이 되잖아요. 그럼 오빠를 한국으로 들여올 방법이 생기는 거죠. 진우 회사 권력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우리 진우를 이용해서 오빠를 구하려는 거였죠. 15년 전에 민우를 죽이고 이제는 진우까지 이용하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제가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한테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낼 게 분명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상견례 자리에서 밝히기로요. 모든 증거를 들이밀면서 세정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도 출력하고 서류도 복사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한미영이 정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라고 했죠. 저는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방에 증거 서류를 넣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아침에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민우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좋았어요. 오늘은 무서운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한미영과 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진우도 들떠 있었죠. 저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영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늘은 자기가 다 준비했다며 신경 쓰지 말래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영은 계속 떠들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 거고요. 세정은 수줍게 웃으며 가끔 대답했죠. 진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됐죠. 모두가 긴장을 풀고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였어요. 한미영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걸 축하하자고요. 모두 잔을 들었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요. 한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그러라고 했어요.
진우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한미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정이 굳어졌죠. 두 사람 다 그 봉투가 뭔지 아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15년 전 신문 기사, 사고조사 보고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그리고 김세정의 위증 진술서까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약혼녀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한미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죠. 15년 전 제 아들을 죽인 사람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세정은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한미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고요. 제 둘째 아들 민우가 죽었던 그날이요. 가해자가 김태준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김세정의 오빠라는 것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세정이 그럴 리 없다고 했죠. 저는 서류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였어요. 거기 가족 관계가 다 나와 있었죠. 세정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18살이던 김세정이라고 했어요. 재판에서 오빠 편을 들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라고요. 위증 진술서도 여기 있다고 말했죠. 진우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손이 떨렸어요. 그러더니 세정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세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모습이 답이었습니다. 한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옛날 일을 가지고 왜 이러냐고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고 했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제 아들은 죽었는데요? 한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합의금도 제시했고 재판도 다 끝났다고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법이 그렇게 판결한 거라고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쳤어요. 합의금이요? 2천만 원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재판이요? 증거 조작하고 위증해서 빠져나간 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정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멍하니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있었죠. 상견례 장소는 한미영이 정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라고 했죠. 저는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방에 증거 서류를 넣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아침에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민우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좋았어요. 오늘은 무서운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한미영과 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진우도 들떠 있었죠. 저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영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늘은 자기가 다 준비했다며 신경 쓰지 말래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영은 계속 떠들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 거고요. 세정은 수줍게 웃으며 가끔 대답했죠. 진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됐죠. 모두가 긴장을 풀고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였어요. 한미영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걸 축하하자고요. 모두 잔을 들었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요. 한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그러라고 했어요. 진우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한미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정이 굳어졌죠. 두 사람 다 그 봉투가 뭔지 아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15년 전 신문 기사, 사고조사 보고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그리고 김세정의 위증 진술서까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약혼녀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한미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죠. 15년 전 제 아들을 죽인 사람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세정은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한미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고요. 제 둘째 아들 민우가 죽었던 그날이요. 가해자가 김태준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김세정의 오빠라는 것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세정이 그럴 리 없다고 했죠. 저는 서류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였어요. 거기 가족관계가 다 나와 있었죠. 세정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18살이던 김세정이라고 했어요. 재판에서 오빠 편을 들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라고요. 위증 진술서도 여기 있다고 말했죠. 진우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손이 떨렸어요. 그러더니 세정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세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모습이 답이었습니다. 한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옛날 일을 가지고 왜 이러냐고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고 했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제 아들은 죽었는데요. 한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합의금도 제시했고 재판도 다 끝났다고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법이 그렇게 판결한 거라고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쳤어요. 합의금이요? 2천만 원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재판이요? 증거 조작하고 위증해서 빠져나간 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정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멍하니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왔어요. 말수가 줄었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밤마다 방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상견례 날 세정이 무릎 꿇던 모습이요.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을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열어봤더니 김세정이었어요.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만나서 뭘 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세정이 뭘 말하려는 걸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자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요. 진우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다음 날 카페에 갔습니다. 세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세정이 먼저 말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냥 기다렸어요. 세정이 무슨 말을 할지요. 세정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이야기부터요. 그때 자기는 고등학생이었대요. 오빠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믿을 수 없었대요. 착한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니요.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그 변호사가 세정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오빠가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요. 그래야 오빠가 감옥에 안 간다고 했대요. 세정은 고민했대요. 거짓말을 하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울며 매달렸답니다. 오빠를 살려달라고요. 오빠가 감옥 가면 인생 끝난다고요. 세정은 결국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했죠. 오빠는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요. 그 뒤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대요. 죽은 피해자가 나타나는 꿈이요. 대학 가서도 제대로 생활을 못했다고 했죠. 친구도 잘 못 사귀었대요. 항상 자기가 죄인 같았다고요. 오빠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보냈대요. 한국에 있으면 계속 사건이 따라다니니까요. 세정은 혼자 남았죠. 대학 졸업하고 약사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우를 만났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대요. 진우가 처방전을 가지고 왔을 때요. 이름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죠. 박진우. 그 성과 이름이요. 혹시 싶어서 물어봤대요. 형제가 있냐고요. 진우가 동생 얘기를 했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동생이요. 그 순간 세정은 알았대요. 바로 그 피해자 가족이라는 걸요.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진우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진우가 계속 병원에 왔어요. 처방전 받으러요. 그러면서 세정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고요. 세정은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못했대요. 왜냐하면 진우가 너무 좋았거든요. 착했고 다정했대요. 세정한테 잘해줬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답니다. 어머니 한미영이 알게 됐어요. 세정이 누구랑 만나는지요. 처음엔 반대했대요. 그 집안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빠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김태준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대요. 미국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외로웠고 적응도 안 됐죠. 그런데 한국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아직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한미영이 계획을 세웠답니다. 세정이 진우랑 결혼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가족이 되잖아요. 진우 회사 영향력도 쓸 수 있고요. 오빠를 안전하게 들여올 방법이 생기는 거죠. 세정은 처음엔 거부했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진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설득했어요. 오빠를 위해서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결국 세정은 그 계획에 동의했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대요. 진우를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심이 됐다고 했죠. 진우가 자기한테 프로포즈했을 때 정말 행복했대요.
동시에 괴로웠고요.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걸까 싶었답니다. 그러다가 상견례 날 모든 게 무너졌죠. 제가 진실을 폭로했으니까요. 세정은 그 순간 오히려 후련했대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거짓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정말 미안하다고요. 진우한테도 미안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요. 특히 민우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오빠가 제대로 된 벌을 못 받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죠. 진우한테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세정한테 물었어요. 오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도 미국에 있냐고요. 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평생 거기서 살 거래요. 한국에는 못 온다고요. 그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도망간 거예요. 벌을 받지 않고 도망간 거죠. 평생 그렇게 숨어 살아야 해요. 그게 대가라고 했습니다. 세정도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도 안다고요. 저는 세정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해달라고요. 제 아들 이름은 박민우였다고요. 23세 죽었다고요. 착한 아이였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세정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민우한테도 용서를 빌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세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세정도 일어났죠. 저를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1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죠. 어디 갔다 오냐고요. 저는 세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놀랐어요. 왜 만났냐고요. 세정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했어요. 진우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죠. 저는 대충 얘기해 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엄마는 용서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다고요. 민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죠. 그런데 세정도 피해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니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세정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다만 가족을 너무 사랑했던 거라고 했죠.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라고요. 저는 진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잘 됐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게요. 거짓말 위에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라고요.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같이 민우 영정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절을 했죠. 진우가 민우한테 말했습니다. 형이 미안하다고요.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요. 그런데 이제 진실을 밝혔다고요. 복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세웠다고 했어요. 저도 민우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고요.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줘서요. 그런데 이제 형은 지켰다고요. 내 형만큼은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촛불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진우랑 저랑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민우를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38이었겠죠. 결혼도 했을까요? 아이도 낳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진우도 울고 있었죠. 둘이서 한참 울었습니다. 민우 앞에서요. 그날 밤 잘 때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안 꿨어요. 깊은 잠에 빠졌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한결 나았고요. 진우도 그랬나 봐요. 출근하면서 표정이 밝아 보였거든요. 다녀오겠다고 인사할 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죠. 회식도 가끔 하고요. 예전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죠. 웃음도 많아졌고요.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집집마다 청소하러 다녔죠.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일하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어느 날 여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어요. 동네 찜질방에서 만났죠. 여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많이 밝아졌다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세정을 만난 것도요. 여진이는 잘했다고 했어요. 그냥 미워하기만 하면 본인만 힘들다고요. 대화를 나눈 게 좋았다고 했죠. 여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요. 마음이 편해졌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편해졌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편하진 않았죠. 민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진우는 지켰다고요. 그게 위안이 됐다고 했어요. 여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제 순자 자신을 위해 살라고요. 제 자신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 자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진이는 취미 생활을 하래요. 노래 교실이라도 다니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며칠 뒤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여행 가자고요. 일주일쯤 휴가 내서요. 저는 놀랐어요. 여행이요? 저 같은 사람이 여행을요? 진우는 웃으며 당연하다고 했죠. 엄마도 쉴 권리가 있다고요. 고민했습니다. 일을 일주일이나 쉬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진우가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가 다 낼 테니 걱정 말래요.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무서웠죠. 이륙할 때 진우 손을 꽉 잡았어요. 진우가 괜찮다고 말해줬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정말 넓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죠. 진우랑 둘이서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민우 이야기도 하고요. 옛날 추억도 나눴죠. 아이들 어렸을 때요. 세 남매가 함께 놀던 시절이요.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우도 여기 함께 있는 것 같다고요. 바람에 실려서요.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민우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았죠. 웃으며 함께 걷는 것 같았어요. 저녁엔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어요. 진우가 따라줬죠.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진우한테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요.
엄마 걱정 안 시켜줘서요.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자기야말로 고맙대요. 이렇게 키워줘서요. 평생 엄마 빚을 못 갚을 거래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빚이에요?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래요. 진우가 약속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살겠대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대요. 이번엔 제대로요. 저는 웃으며 그러라고 했죠.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었거든요. 진우 덕분이었죠. 집에 와서 민우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도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정말 좋았다고요. 내 형이랑 같이 갔다고요. 너도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촛불을 켜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민우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15년이 지났어요. 15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죠. 가해자를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지쳤거든요. 계속 과거에 매달리면 제가 힘들어요. 민우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용서는 못해요. 김태준과 그 가족을요. 아직도 화가 나거든요. 제 아들을 죽이고 제대로 벌도 안 받았잖아요.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살아야 하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 순 없었습니다. 진우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요.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죠. 민우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라고요. 엄마가 내 형 잘 지킬게요. 동생 지은이도 잘 챙길게요. 너는 그냥 거기서 편히 있으래요. 가끔 꿈에 나타나서 얼굴이나 보여주고요. 촛불을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선선한 가을바람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여진이랑 노래 교실에 등록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기로 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노래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발성을 가르쳐 줬어요. 배로 숨을 쉬래요. 따라 해봤죠.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간단한 동요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가 옆에서 응원해 줬어요. 잘한다고요. 목소리 좋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가 여자를 소개받았대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이래요. 이번엔 천천히 알아가 보겠대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래요.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래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뒤 진우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차분하고 착해 보였어요. 진우를 대하는 태도도 좋았죠.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관심도 많았고요. 진짜로 진우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민우한테 말했습니다. 형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요. 너도 축복해주라고 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렸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이 정말 길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터널 끝이 보였습니다. 빛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힘들고 슬퍼요. 민우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됐고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진우가 내년 봄에 결혼한대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이에요. 거짓 없는 진짜 사랑으로요. 저는 그게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민우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형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요. 거기서 지켜봐 달라고요. 형 축복해 주래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괜찮다고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앞으로 잘 살 거라고요.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요. 촛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며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죠.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깨끗한 눈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거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순 없어요. 민우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앞을 보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진우랑 지은이랑 함께요. 그게 민우가 원하는 거겠죠.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먼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이제 괜찮아. 내 형 잘 지켰어. 내가 원하던 대로 형은 행복할 거야.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볼게. 거기서 편히 쉬어. 사랑한다.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왔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의 의미, 용서와 복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